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진보 정치학계의 원로이자 거목인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퇴행을 해서 전제정치 내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를 받는 20대 국회보다도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진곤 교수님과 함께 최장직 교수의 주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최장직 교수는 진보학계, 특히 정치학계의 원로이신데 여러 차례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해왔죠. 예. 그런데 이번에 중앙일보 고정의 정치 에디터와의 그런 대담이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던데요. 이 내용은 아마 최장직 교수가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도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정말 옳은 지적인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보아야 하지 않겠나 해서 다루는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촛불 시위, 본인들이 이야기한 대로 촛불혁명 이후 우리 민주주의가 선진 민주주의로 성숙한 그런 단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퇴행, 과거로 회귀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다. 예. 이게 지금 핵심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은 뭐냐면 스스로를 혁명정부라고 자꾸 그렇게 이제 자리매김하는 바람에 더 독선적이 된 거죠. 더 독단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옳다. 모든 것은 국민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민의에 따른 것이다. 국민적 지지가 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 자기 마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권력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가장 큰 이 취약점이 민주화 이후에 지금 옛날에 동구의 그 민주화 이후에 보면요. 민주화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그 세력들이 그런 식이에요. 완전히 자기 정당화 속에 빠져 있거든요. 그 폴란드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다 독재정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민주주의를 가져간 독재정치, 전제정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이제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 푸틴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민들이 말이지 그렇게 혁명을 일으켜서 정치를 민주화해 놨더니 그걸 중간에 인터셉트 싹 해가지고 권력을 엘친 협박해가지고 권력 싹 뺏어가지고 지금 종신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이 되는데 문재인 정권도 보면요. 우리는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것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신화를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됐는데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셨더니 21대 국회는 176석 아닙니까? 여당에. 이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이 권력에 도취가 돼버리고 마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 신임 검사들 그 임관식이죠. 신고식에서 허울만 쓴 민주주의 이게 독재와 전체주의다. 이걸 배격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보면은 이런 진보적인 인사들까지도 원래는 윤석열도 최고의 이 정권의 그 칭찬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강골 검사로, 양심적인 검사로, 개혁적인 검사로 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최장직 교수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문제는 학생 운동권 엘리트들하고 바 세력이 결합해가지고 바 세력, 이른바 대깨문들, 문바, 노바 이래갖고 이런 집단적 사고, 양분법적 사고, PR로 이렇게 구분을 그것 때문이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옳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극렬한 그런 지지 세력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렇게 그 안에서 사실 국민 전체를 두고 볼 때는 이른바 바 세력이라든지 이런 그 세력이 그 극렬적 지지 세력은 얼마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이 반반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그 핵심 세력을 뺀 나머지는 언제든지
지지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국민들은 뭐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대통령이 잘하면 지지할 거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지지를 철회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목소리 큰 쪽이 빠들인 목소리가 엄청 크니까 전부 그게 좋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 같죠.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아닌데 착각을 누가 하고 있냐? 정치권의 그 정권 실세들이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최장직 교수도 이 학생 운동권 엘리트들 지금 뭐 민주당의 원내대표다 뭐 이러저러 한 사람들은 다 운동권 세력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가 이미 80년대 운동권 시절과는 엄청나게 달라진 상황인데 그 80년대 운동권 의식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문제는 대통령과 운동권이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운동권의 포로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최장직 교수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글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가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과연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느냐. 대통령이 그 문바라는 사람들이 자기 지지 세력을 잘 이끌고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얹혀가지고 그냥 오직 얹혀 있을 뿐이냐. 아바타 노릇이나 하고 있을 뿐이냐. 이렇게 따질 때는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이끈다고 확신이 안 서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뒤에 마크의 일종의 뭐 자문단이라고 해야 할지 무슨 멘토라고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대통령을 움직이는 그룹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 예를 들면 뭐 외교안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문정인이라든가 또 통일장관이던 정세현 뭐 그런 사람들을 가정할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정치를 움직이는 코어 세력들이 누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늘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특정 개인들일지 특정 어떤 그룹일지 아니면 문파라든지 이런 주사파라든지 과거의 주사파 이런 사람들의 그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이제 확실히 어디 단정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이제 뭐랄까 그 분위기에 자기들 그룹 안의 분위기에 대통령이 초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리 그렇지만 대통령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걸 보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스스로의 한계 같은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뒤에서 누군가가 압박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최장직 교수의 분석이 그렇다면 오히려 그쪽이 더 신뢰성이 가는 일이지. 예. 특히 지금 최장집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는 이념과 가치로 이렇게 양극화되고 진영이 나눠졌기 때문에 뭐 이념이라든가 가치 이런 부분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합의점, 절충점을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은 감정적 대립으로 양극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완충 장치가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수기민주주의랄까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가장 지금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가. 뭐 친문 대 반문, 또 친조국 대 반조국, 친일 대 반일. 하다못해 요게 최근에는 임대인 대 임차인 이렇게 양분적으로 가버리고 거기에 감정까지 개입돼 가지고 도저히 어떤 절충점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와 있다. 이런 부분이 설득력 있고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이제 진보란 사람들이 주로 싸웠던 게 이념 가지고 투쟁을 했죠. 그다음에 또 가치 가지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이거는 악이다. 우리가 그야말로 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이런 것은 이건 선이다. 니들이 하는 것은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것은 악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념 가치를 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근데 그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 선동에 관해서는 저 사람들은 아주 뭐 발군의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바로 뭐 히틀러의 게벨스가 하던 수법 아닙니까? 선동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단 한마디만 달라? 내가 그거 가지고 누구든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정도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권력을 장악하고 난 이후야.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난 데는 오히려 이념이라든지 가치 이런 건 자기들한테 귀찮은 거예요, 이제. 예? 뭐가 필요하냐? 그냥 권력 강화만 필요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면 내 편, 상대편으로 가를 수밖에 없어. 너는 내 편, 저거는 상대편. 뭐 이유는 뭐냐? 이유 없어. 무조건 너 대통령한테 반대하잖아. 예.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 편, 상대편 갈라가지고 그냥 말 극도로 감정을 서로가 감정적 적개심을 북돋우는 거죠. 그러면 적개심, 증오, 저주 이런 감정을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한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가 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했으면 최소한 이런 사회적 타락 현상 이거는 자기가 막아냈어야지. 그럼요.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자기 취임사에서도 광화문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당 대표 시절에도 말하자면 늘 지적되어 왔던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본인이 집권해가지고는 지금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는 초수퍼 그런 정권이 돼서 청와대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정부.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쥐고 쥐락펴락 한다는 거고 거기에 지금 공수처까지 설치를 해갖고 초수퍼 이 검찰기구를 만들어서 자의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앞으로 갈수록 전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예, 옛날에 그 박정희 시대 그때 이제 이 대통령 비서실 굉장히 비대화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개발 독재 시대라고 해서 그때 청와대가 이끌어야 되니까 진두지휘해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때 굉장히 비판이 많았어요. 그러면 정부는 뭐 한데 청와대가 그 모든 것을 말이죠 관장하고 이끌고 이러느냐 이랬는데 지금 이 청와대의 비대화된 것은 권력의 비대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시대 이상이야. 왜냐면 우리 장관들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지금 청와대 그 비서관급 또 뭐 행정관 수석까지를 포함해서 인력이 백악관 인력보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권력의 비대화 여기 맛을 들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권력에 마취되고 도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제 바꿀 수 없어. 이게 전환하는 스위치하는 그 역량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너무 큰 권력이 이제 돼가지고 거대한 권력이 돼서 나아가니까 누가 감히 그 중간에서 대통령이라도 제동을 못 걸지. 거기다가 이런 운동권 세력들이 특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청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출신들이 대거 이 국회로 진입하면서 이 집단적 사고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데다가 청와대라든가 또 이런 내각 그리고 주요 요직에 과거 같은 인재 발탁의 폭이 더 좁아져 갖고 이제는 캠프 출신들만 쓰는 그런 캠프 정권이 돼버렸다는 그런 지적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공감이 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이익 공동체가 돼. 전체 정부 여당의 이익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 이게 더 나아가면 이게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같이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다음에 방향이 하나 정해지면 왜 레밍이라고 해서 뭐 무르르 따라 몰려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듯이 저 끝에 우리는 사람이니까 저 끝에 위험하다 이렇게 가면 그걸 뻔히 애견하면서도 또 현 상황에서 이미 그런 경고음이 계속 울리는데도 저 부동산을 같이 말이지 민주당 그걸 저 제동을 못 걸잖아요. 네.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라 하면 밀어붙여 야 일각에서는 야 이거 문제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체 그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아니야 더 빨리 속도가 중요해 더 빨리 해가지고 완전히 입법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 이런 식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현재 이 전체주의와 추세 이 정말 이제는 제동력이 국가적으로 상실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장직 교수가 20대 국회도 최악의 국회다. 일하라는 국회다. 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는데 21대 국회는 더 나쁜 지금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싹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딱 보니까 딱 보면 정당이 하나의 거수기로 완전 전락해가지고 일방적 다수결 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수에 의한 독재, 다수 폭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은 21대 국회 내내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더 후퇴된 그런 의회 민주주의, 탈만 쓴 민주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죠. 이거요. 이 고수들이 딱 보면
채수만 보면 알아요. 이거 채수만 알죠. 보면. 어? 예, 바둑 고수들 알죠. 그래. 딱 한 줄 넣는 거 보면 알겠다 이렇게 되죠. 지금 그러니까 정치학을 오래 이제 같이 연구하고 공부했던 이런 분들을 보면 국회 이 21대 국회 처음 개원할 때부터 딱 보면 알지. 예? 이게 딱 보면 싹수가 알아. 없구나. 싹수가 예, 없다는 노랗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입법 독재 이러니까 뭐 누가 김부겸 그 사람이 그랬던가 입법 독재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는데 입법 독재 딴 게 아니에요. 이 다수결 이것은 무슨 뭐 종교적인 어떤 교회같이 신봉하면서 밀어붙이는 게 이게 말하자면 입법 독재거든. 근데 우리가 다수결을 이룰 때 이 다수결을 뭐라고 생각하면 다수의 이제 지배 이룰 때 다수의 지배하는 그 다수하고 우리가 다수결을 할 때 이 다수결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조직화된 다수에 의해서 만약에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그럼 100번 하면 100번 다 이쪽에 다수 쪽이 되는 거 다수당 쪽이 이기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하자면 민주적인 다수결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네. 민주적인 다수결이 되려면 다수의 지배가 되려면 그 안에 어떤 마지막 의사결정하기 가는 그 과정에 충분한 대화도 되고 토론도 돼야 되고 설득도 돼야 되고 양보도 돼야 된다고. 그럼요. 의회 정치라는 게 뭡니까? 협치라는 건 아닙니까? 애초에 협치라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의회주의라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중간 과정 필요 없어. 다수가 결의하면 의결하면 다수결이야. 이런 식의 이상한 그런 다수결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 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게 전제 정치로 가는 거라니까. 당연히 독재로 가는 거라니까. 맞습니다. 의회 독재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그런 5분 전설이 반향을 일으키는 것도 말하자면 이 부동산 입법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통행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야당과 소위로도 구성하고 또 토론도 거치고 이랬더라면은 거기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많이 걸러지고 그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 용광로가 돼가지고 결론이 이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새로운 입법이 만들어져요. 그것이 뭐 어쨌든 다수당이 추진하려는 쪽으로 이루어지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이라든가 부작용, 악영향은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걸 다 생략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탁탁탁 지적하니까 국민들도 다 공감을 표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민주주의거든. 수기 민주주의라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야 뭐 지금 민주당만이 아니라 옛날에 다수당도 그랬지만 그때는 또 지금 민주당 이 사람들이 또 그때 얼마나 반발하고 반대하고 그게 무슨 다수결이냐 이렇게 떠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런 다수의 의한 그 표결 과정을 다수에 의해서 지배한다. 이거 이렇게 신봉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간에 아예 법사위 이런 데 심의 과정 다 없애버리고 그냥 통과시켜버리잖아요. 아니, 과거에도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입법의 경우 그런 걸 생략하면서 했지만 민생 입법은 소위 안 거치고 뭐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똑딱이 갖고 2, 3일 만에 처리해서 시행한 적은 없어요. 제가 뭐 11대부터 국회 출입했지만 전두환 정권 뭐 노태우 정권에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재미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권력에 도취되고 권력에 맞추가 되니까 이제는 겁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에 사실 민주정치라는 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 관행의 정치예요. 관례의 정치고. 그게 왜냐하면 모든 걸 법으로 규정할 수 없으니까 민주적인 상식에 따라서 관례를 중시하는 게 그게 민주정치인데 이 사람은 관례, 관행 필요 없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뭐 문은 그랬습니까? 문헌대로 시행하라. 지금 그대로예요. 그야말로 이것도 대통령이 딱 명을 내리면 그 문헌 한자도 고치지 말고 그대로 시행하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주미애가 했던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정치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이게 나중에 정말로 우리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이게 국민들이 뭐 이걸 그냥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받아들인지 안 받는지 세력들이 모르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꾸 더 밀어붙이는데 전 벌써 민심 위반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민심이란 건요, 자기들 편이 언제까지나 이 국민들은 자기들 편일 것이다. 옛날에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0%, 80% 올라갈 때 그 많은 국민들이 나를 지지 계속할 것이다. 착각이에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문 대통령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공동체 입장에서 판단한단 말이지.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대통령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 위기 중에 더 지금 심각한 것은 과거 같으면은 시민사회단체,
NGO들 이런 것들이 그 권력이 뭐 여든 야든 문화 권력이든 무슨 경제 권력이든 제3자적 입장에서 또 국민과 시민의 입장에서 제동도 걸어주고 또 어떤 중화작용도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시민사회단체가 전부 권력기관화 되거나 관변단체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게 거의 없고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 건도 터트린 권경혜 민변 출신 변호사라든가 진중권 전 동아양대 교수 또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조기숙 교수 등 이른바 진보 세력 내에 있었던 이런 양심적인 학자들까지도 이 정부 비판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은 현실과 타협을 하거든. 내 이익이 걸려 있으니까. 그렇죠. 다 이익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양심적 지식인이죠. 그 시민단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시민단체의 과도화, 어느 조직이든 조직은 일단 시간이 지나면 과도화되게 돼 있어요. 그럼 맨 위에 몇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거든요. 그 더더구나. 그게 대표적인 게 윤미향이죠.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보조를 받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정부 보조를 받는 시민단체가 자율적인 단체일 수가 없죠. 뭐냐면 정부의 한 기관화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되면 정부에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가 없어. 이게는 또 지금 저 정부가 매수하는 거 이 사람들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매수 행위거든. 표를 매수하잖아요. 국민들을 저 1인당 뭐 20만 원씩 준다든가 얼마씩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정부 보조를 늘려준다고.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를 자꾸 늘려주면 그것이 뭐냐면 결국은 국민들을 매수하는 셈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 정권이 어느 정권이든 보면 그렇게 실정을 거듭하는데도 일정한 지지율을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건 바로 그런 국민돈 가지고 이렇게 매수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지.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장직 교수의 중앙일보 인터뷰를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중앙일보에서 고정의 정치 에디터가 최 교수와 대담한 내용을 여유가 있으신 분은 좀 한번 일독해 보시길 권하고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최장직 교수가 정치학연구에 최근 기고한 다시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그 위기와 대안. 이런 논문을 꼭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읽어볼 리도 없지만 오늘 저희들은 대안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참고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